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요. 부동산에 접근 방법까지 봤고, 자, 우리 경제 주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경제 주체는, 이 주체라는 거는 우리 주체와 객체가 있어요. 이 주체는 어떤 행동을 하는 주인공이에요. 당사자를 주체라 그러고, 제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내 행동을 받는 대상이 있겠죠. 그걸 객체라 그럽니다. 여러분 민법 시간에 가면 객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객체라는 건 대상이란 뜻이고요, 주체는 그 행동을 하는 당사자예요. 그러면 개발 주체, 그럼 뭐예요? 개발을 하는 당사자, 이 뜻이죠. 그럼 경제 주체는요, 경제 활동을 하는 당사자, 이 뜻입니다. 주체, 주인공, 당사자. 이 경제 주체는 크게 먼저 공적 주체가 있어요. 이 공적 주체를 공공이라고도 그럽니다. 공공부문. 그러면 공적 주체는 어떤 것들이냐면 정부. 우리가 정부라는 거는 행정부를 줄여서 정부라 그러죠. 뭐 경제기획원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뭐 전부 다 뭐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정부 행정부 있죠. 이걸 정부라 그래요. 정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줄여서 우리가 지자체라 그러죠. 그리고 각종 공사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뭐 도시가스공사, 공사 있죠. 이 공사들 전부 다 공적 주체에 들어갑니다. 이 공적 주체를 제1섹터라고 부릅니다. 제1섹터. 섹터는 부문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공적 주체를 제1섹터라 그래요. 두 번째가요. 네, 공적 주체가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요? 공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공사를 구별해라, 그죠? 사적 주체. 사적 주체를 우리가 민간이라고 부릅니다. 민간 부문. 그럼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개인, 기업, 조합. 여기서 이제 조합이 사적에 들어간다는 거. 농업협동조합,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조합들 있죠. 네, 사적 주체예요. 그럼 이 사적 주체는 몇 섹터라 그럴까요? 뭐 1이 있으면 또 얘기했지 뭐. 제2섹터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비워놨는데요. 이 사적 주체를 민간이라고도 그러지만 이 사적 주체를 시장이라고도 불러요. 시장. 이 시장, 울산시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시장 아닙니다. 마켓.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민간이라는 말하고 시장이라는 말하고는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민간 원리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시장 원리, 그래도 된다고요. 민간이라는 말이나 시장이라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개론은 아까 제가 중개사 과목 6과목을 말씀드렸지만 5개는 다 법이에요. 개론만 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개론은 이론이야. 이론. 그러다 보니까 이론이다 보니까 어떤 조금 핸디캡이 있는 어려운 점이 있냐면 말하는 사람마다 용어를 다르게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민간이라 그랬다고요. 어떤 사람은 사적 주체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시장이래. 그래, 용어를 막 다르게 써버리니까 다른 말인 줄 알아,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같은 말들이 많거든요. 무슨 말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11월 달부터 잘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디테일한 것보다는, 디테일한 건 나중에 알게 돼. 지금은 큰 개념이나 용어,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게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공적 주체가 있고 사적 주체가 있는데, 공적 주체가 하는 개발을 우리가 공공개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 공적 주체가 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공공개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사적 주체가 개인이나 기업이 하는 개발을 뭐라 부를까요? 민간개발, 그렇게 불러요. 근데 요즘 한참 나라가 시끄러운 게 민간 합동 개발했다며. 저기 뭐 성남 쪽에 대장동
민과 간이 같이 할 수도 있네.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할 수도 있겠다. 그죠?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하더란 말이야. 같이. 그럼 이걸 몇 섹터라고 그럴까요? 그렇지. 제3섹터. 예전에 시험에 나왔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별거 없네요. 그죠? 별거 없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 개론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내용들은. 공통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인문서에는 없지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경제학이든 무슨 학문을 공부할 때 기본적인 이념이 있어요. 어떤 이념이 있냐면 이걸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이렇게 되게 하는데요. 효율성과 형평성이 있습니다. 시험에서요. 효율성이 뭡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형평성이 뭡니까?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더라도 알고 있어야 돼, 이거는. 기초기 때문에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뭘 알아야 될까요? 제가 항상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뜻, 용어의 뜻이 중요하다고요. 효율성, 그러면 효율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꼭 책에 있는 것들 안 외워도 돼. 그걸 외우라고 그러지 마. 책에 있는 걸 자꾸 외우라고 그러거든. 그럼 힘들어. 우리 개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개론은요, 법은 있잖아요. 법에 조문이 있기 때문에 법은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법이 있는 대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개론은 아까도 여기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서울대 교수가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하고 고려대 교수가 효율성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다를 수 있다고요. 물론 뜻은 내용은 같겠지만 똑같은 말로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외우려고 그러지 마라. 내 나름대로의 효율성의 정의를 내려놓으면 됩니다. 엉뚱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효율성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죠? 예를 들면, 야, 시간 좀 효율적으로 써라.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지. 그죠? 야, 돈 좀, 네 용돈을 좀 효율적으로 써.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효율적이라는 거는요, 일단 뭔가를 사용할 때 쓰는 거야. 시간을 사용한다든지, 돈을 사용한다든지, 어떤 거를 사용할 때 쓰는 개념이 효율성이에요. 그런데, 길거리는 돌멩이 있잖아. 길이는 돌멩이, 공기. 야, 공기 좀 효율적으로 써. 이런 말 누가 합니까? 야, 공기를 좀 효율적으로 숨을 쉬어. 어떻게 쉬라는 얘기야? 이렇게 쉬어야 되는 얘기인가? 자, 그런 말 안 하죠? 아, 그러면 효율적이라는 말은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건 아니구나. 어디다 갖다 붙이느냐? 한정된 자원을 이용할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한정된 자원. 그래서 효율성에서 포인트 되는 말이 뭐라고요? 한정된 자원이야. 한정된 자원. 한정된 자원을 이용할 때 효율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은 한정된 자원의 이용과 관계 있어요. 그러면 한정된 자원을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이 말이네. 그러면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한정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이 만약에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김치찌개 재료가 많아. 재료가 엄청나게 많아. 한정되어 있잖아.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김치찌개를 먹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재료 많이 집어넣으면 되지 뭐. 안 그래? 그죠? 그런데 자원이 딱 한정되어 있는 거야. 돼지고기는 이것밖에 없고 김치도 양이 정해져 있어. 이걸 가지고 가장 좋은 결과를 내야 돼요. 가장 많은 결과를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이용할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이게 효율성이에요. 저 효율성이란 한정된 자원의 이용인데 투입을 할 때 최대로 투입하는 게 아니고 집어넣는 거는 조금만 집어넣어가지고 결과는 그렇지 최대의 결과가 나오도록 이용하는 게 효율성입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할 시간이 없어 내가 지금.
내가 하루에 공부할 시간이 3시간밖에 없단 말이야. 한정된 3시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가장 좋은 학습 효과를 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고민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집중하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 꼭 나올 것만 해보자. 이런 게 다 뭐예요? 효율성이죠. 한정된 자원, 한정된 시간, 한정된 비용,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대의 결과가 나오도록 할까? 이게 효율성입니다. 됐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 책에는 그대로 얘기할 필요 없다고.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제가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사적 주체. 자, 사적 주체를 제가 아까 민간이라고도 그러고 시장이라고도 그랬죠. 개인 기업 조합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업이라는 거는 기업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윤 극대화죠. 이윤 극대화. 그럼 이윤을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이윤이 극대화될까요? 집어넣는 건 조금만 집어넣고 나오는 건 많이 나오면 이익이 극대화되겠네. 안 그래요? 그럼 이 효율성은 시장 원리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 민간 원리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효율성은요, 시장 원리야. 시장 원리라고도 그래. 경제 원리라고도 그래. 그럼 저기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 중에서 누가 더 효율성을 중요시하겠어요?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 중에서 누가 더 효율성을 더 중요시할까요? 그렇지. 사적 주체가 더 중요시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 아시겠어요? 근데 시험에 한 번씩 나와 얘는. 한번 나온 적 있어. 그러니까 이걸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효율성이라는 걸 기억하면 돼. 효율성이 뭔지를 알면 당연히 사적 주체가 더 중요시한다는 것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공부는요,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를 알면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끔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가 힘들지 않습니다. 5개가 있는 5개를 다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이 5개를 저절로 알게 되는 기본 핵심 내용을 딱 알면 이 5개가 저절로 알게 되도록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실력인 거야. 그런 건 잊어먹지도 않아. 자, 효율성. 자, 그 다음에 형평성이에요. 그럼 형평성은 뭐냐? 형평성은요, 분배와 관계에 있어요. 뭐하고 관계 있다고요? 분배. 그럼 효율성이라는 거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가장 많은 결과를 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나온 결과를 어떻게 나눌 거냐, 이게 분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분배를 똑같이 나눈다 그러면 안 돼. 그건 형평성 아니야. 그건 공산주의야. 공산주의는 1,000원의 결과물이 나왔죠? 그럼 이걸 가지고 100명 같으면 한 명당 10원씩 나눠주는 거는 형평성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분배는 최대한 골고루 이렇게 분배해 주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편중되면 안 되겠다 이 뜻입니다. 한 명에게 쏠리면 안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요, 형평성 나오면요, 항상 머릿속에 뭘 기억해야 되느냐? 저소득층을 생각해야 돼. 형평성 나오면 뭘 생각한다고? 저소득층, 경제적 약자. 자, 여러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어주고 있죠? 맞아요? 그럼 이 공공임대아파트는 효율성과 관계 있을까요? 형평성과 관계 있을까요? 형평성.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혹시 뭐 누진세라고 아세요? 누진세가 뭐예요? 들어는 봤는데, 소득이 작은 사람한테는 세금을 적게 부과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그게 누진세입니다. 그럼 이 누진세는 효율성일까요? 형평성일까요? 형평성인가요? 저소득층들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배려한다, 경제적 약자를 배려한다. 배려는 말하나? 배려. 이건 다 형평성과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과 관계되는 제도를 일일이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딱 들어, 아, 이거는 저소득층을 위한 거구나. 그럼 이거는 형평성과 관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재난지원금을 온 국민에게 똑같이 10만 원씩 나눠주잖아. 그건 형평성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에서 반대를 하잖아요. 일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줘야 된다. 이게 형평성이거든요. 똑같이 나눠주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형평성 아닙니다. 자, 효율성, 형평성 아시겠어요? 그럼 보세요. 이 효율성이라는 건 일반 시장원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효율성이라는 거는 이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이용하자는 게 효율성이에요. 아버지가 일정한 소득을 가지고 5명을 공부를 시켜야 돼. 아버지가 가난해. 근데 밤에 애가 5명이 쫙 자고 있어. 이 중에서 둘째가 제일 똑똑해. 둘째가. 그래서 첫째하고 셋째, 넷째, 다섯째는 초등학교까지만 보내고 둘째를 밀어가지고 대학교까지 보내서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효율성입니까? 형평성입니까? 효율성이지. 효율성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 그래도 교육을 기본적으로 시켜줘야지. 중학교까지는 전부 다 그냥 학교 다 보내자. 이게 일종의 형평성이란 말입니다. 자,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으냐.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 형평성이 어떻게 돼요? 저해돼요. 형평성을 추구하다 보면요, 효율성이 저해돼요. 그 말은 둘 다 만족시키기는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둘 다 만족은 어렵다.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효율성과 형평성은 둘 다 만족시키기 어려워요. 이처럼 둘 다 만족시키기 어렵고 이 둘이 서로 부딪히는 관계잖아요. 이런 거를 상충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딪힌다 이 말이야. 서로 부딪혀. 또는 견제관계다 그래도 괜찮아. 그럼 만약에 시험 지문에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낼 수도 있거든요.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부를 보통 우리가 친시장 정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보수라 그러죠. 형평성을 추구하는 정부를 진보주의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배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분배에다가. 그러니까 친기업 정부는 효율성에 올려해가지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성장해 나갈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형평성은요, 그 성장의 결과물을 어떻게 나눠 갖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게 좋다 나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성경 아시겠죠? 두 개가 같이 공존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효율성과 형평성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인데요. 11페이지 보시면 자, 부동산 활동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자, 11페이지 보면 부동산의 개념 나옵니다. 부동산의 개념은 중요할 것 같아요? 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중요하지. 왜? 공인중개사는 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이에요?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이에요?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이야. 근데 부동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이 뭔지를 몰라? 말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부동산의 개념은 중요하다. 시험에서도 출제하는 것을 매우 선호한다. 출제자들이.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아까 부동산의 3대 측면이라고 했었잖아요. 기술적, 법률적, 경제적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할 때도 부동산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정의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을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정의할 수 있고요. 부동산을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건물을 볼 때 저 건물은 10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그거는 기술적 측면의 정의죠. 맞아요? 근데 저 건물을 정의할 때, 저 건물은 그저께 30억에 거래가 되었대. 상품이야. 저 부동산은 거래할 수 있는,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야.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어. 그럼 그거는 경제적인 측면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내리는 개념을 법률적 개념이라 그러고, 경제적 관점에서 정의 내린 것을 경제적 개념이라고 그러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내린 정의를 기술적 개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의 개념 중에 유형의 관점에서의 개념이 뭐예요? 유형의 개념? 그렇지. 유형이죠. 유형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에 지금 볼 건데, 이건 자 조금 이따 하고요. 자, 경제적 개념만 볼게요. 경제적 개념은 한마디로 부동산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그래서 부동산은 내 자산이야. 부동산을 내 자산으로 보고 있어. 그건 경제적 개념인 거예요. 부동산은 내 자본이다. 내 사업 미천이란 말이야. 자본. 부동산은 상품이야. 상품. 부동산은 생산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생산 요소야. 소비의 대상이 되는 소비재야. 이렇게 보는 게 다 경제적 개념이에요. 생산 요소라는 건 뭐냐면요, 생산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 이런 거 물어보진 않죠.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봐 생산 요소의 뜻을 제가 적어드렸어요. 그럼 소비재는 뭐냐면요, 소비의 대상이 되는 걸 소비재라 그래요. 소비의 대상. 이런 거 막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적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거는 자산, 자본, 상품, 생산요소, 소비재. 시험에 아주 많이 물어봐요. 이건 나중에는 외워야 돼요. 언젠가는 외워야 돼요. 시험에 너무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뭐냐면요, 부동산은 자연이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부동산은 자연이다. 부동산은 위치다. 부동산은 공간이다. 부동산은 환경이다. 이렇게 보는 게 기술적 개념입니다. 자, 이제 법률적 개념인데요. 법률적 개념. 자,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을 하기 전에 그러면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거는 법률적 개념도 있고 경제적 개념도 있고 기술적 개념도 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정의를 내릴 때 그 사람의 외형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만 보고 평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뭐 전과가 있는지 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이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 아까 같은 여러 가지 관점을 모두 다 고려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고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부동산도 정의를 내릴 때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정의를 내리면 안 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정의를 내려서도 안 되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내려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 가지 정의를, 개념을 모두 고려해서 부동산은 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이처럼 이 부동산의 3대 개념을 모두 고려한 부동산의 개념을 뭐라고 부르냐면 복합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건. 복합 개념. 복합 개념. 그러니까 복합 개념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이걸 아까 3대 측면이라고 그랬잖아요.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 부동산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복합 개념 그러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부동산의 개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해. 그럼 아까 저 3대 측면 모두 고려하는 게 또 있었는데 3대 측면 모두 고려가 종합식 접근법에 있었죠. 아까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에 종합식 접근법에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한 연구 방법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맞아요? 자 그러면 종합식 접근법이란 부동산학을 연구할 때 복합 개념에 의한 연구 방법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그래서 종합식 접근법이 복합 개념식 접근법이야. 종합식 접근법이 복합 개념식 접근법이란 말이야.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럼 종합식 접근법 나오면 3대 측면 모두 고려 복합 개념식 접근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제가 아까 복합 개념을 말씀 안 드린 이유는 이거 하고 말씀드리려고 아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복합 개념. 자, 이제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인데요. 그럼 우리 법에서는 부동산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을까? 이걸 보는 거야, 지금부터.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은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협의의 부동산. 여러분, 협의라는 거는 좁다는 겁니까? 넓다는 겁니까? 좁은 의미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협의의 부동산 이런 말 잘 안 쓰고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런 말도 같이 이걸 많이 씁니다.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에요. 우리 민법 99조에 보면요. 민법 99조에 보면 물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물건. 우리 민법에 보면 물건에 대한 정의가 있거든요. 여러분, 물건이 뭐예요, 그러면? 민법에 나와 있단 말이야. 민법에서 물건은요, 크게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눕니다. 자, 이게 1항이고 2항인데요. 그러면 민법에서의 부동산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은 뭐를 부동산이라 그러냐면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와 정착물이야. 이게 민법에서의 부동산이에요. 민법에서 부동산. 그럼 우리 민법에서의 부동산은 토지하고 뭐가 있다고요? 정착물. 이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럼 동산은 뭘까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에요. 자, 이거 머릿속에 기억해 둡시다. 시험을 떠나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기본이기 때문에. 자, 우리 민법에서의 부동산은 뭐라고요? 토지와 정착물. 토지와 정착물. 그럼 토지와 정착물이 아닌 것들은 다 뭐가 돼버린다? 동산입니다. 그럼 토지는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토지가 부동산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여기 토지가 부동산이 모르시는 분 없죠? 그럼 포인트가 뭐야? 정착물이네. 정착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정착물인지 아닌지는 매우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정착물이 아니야. 정착물이 아니다 그래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동산입니다. 정착물이 아니다 그러면 뭐가 돼버린다고? 동산. 정착물이 아니다 뭐라고? 머리도 딱 기억해놔야 돼. 정착물이 아니면 걔는 민법상 동산이야. 아시겠죠? 정착물이 아니다 그래버리면 민법상 동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거 잊어먹지 마. 자, 그러면요, 이 협의의 부동산이 뭐냐? 협의의 부동산이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협의의 부동산이 민법상 부동산입니다. 그럼 민법상 부동산 종류에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와 정착물.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개념은 제가 중요하다 그랬고,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그러고 있고, 토지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럼 결국 얘가 중요하겠구나.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참 중요하구나. 정착물이 되어버리면 부동산이지만 정착물이 아니면 부동산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정착물 여부를 잘 물어보죠. 물어봐야 맞지.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중전화 박스는 정착물입니까? 비닐하우스는 정착물입니까?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협의의 부동산에서 뭐가 있겠어요? 넓은 의미, 광의가 있겠죠. 광의라는 것은 넓은 의미입니다. 그럼 광의의 부동산은 일단 협의의 부동산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겠지. 넓은 의미 안에 좁은 의미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협의의 부동산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얘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여기 뭐가 더 들어가겠다. 그죠? 추가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추가되느냐? 준부동산이라는 게 추가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만히 보면요. 무조건 막 외우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 무조건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쓰고 그러지 말고 우리 지금 11월, 12월 달은 시간이 있거든.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보는 거야, 이렇게 해를. 그럼 광의의 부동산 한번 보세요. 그럼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 준부동산을 다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협의의 부동산이 민법상 부동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이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일까? 민법상 부동산이 아닐까? 이거. 아니, 이게 민법상 부동산이면 이걸 내가 왜 적고 있는 거냐? 한방 끝나버리는데.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다. 아니겠네, 일단. 그치? 그러니까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이에요. 준부동산은 동산이야. 나중에 보겠지만, 준부동산은 동산이야. 동산. 그런데 부동산처럼 취급해주는 것들이에요. 준부동산은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동산인데 부동산처럼 취급해줄게. 이게 준부동산이에요. 아직 안 배웠지만 여기서 감을 잡아버려야 돼.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이게 이제 공부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민법상 부동산이 토지가 정착물이야. 이게 협의의 부동산인데 광의의 부동산은 이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여기다가 뭐가 하나 더 붙었다. 준부동산이. 근데 민법상 부동산이 있는데 준부동산이 붙었다는 얘기는 얘는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구나.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제가 얘기 안 해줘도 알아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그래서 준부동산은 일단 민법상 부동산 아닙니다. 민법상 동산입니다. 민법상 동산인데 부동산처럼 취급해줄게, 이 얘기예요. 그건 나중에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적 개념에서는 정착물과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들이 중요하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정착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착물에 대해서. 무슨 소리예요?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이게 뭐 잘 맞네. 정착물 한번 봅시다. 자, 정착물이랑 가만히 생각해 볼게요. 자, 정착물이라는 거는 공중에 붕 떠가 있는 걸 정착물이라 그래요. 땅에 박혀 있는 거예요. 땅에 박혀 있어. 그지? 네. 이름은요,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 얘기를 매년 하는데, 어떤 남자분 성함이 김팔룡이야. 저는 그분 이름을 듣는 순간, 이분이 최소한 형제가 8명이구나 판단할 수 있어요. 형님이 칠룡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이름은 그냥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은. 그래서 이름을 보면서 항상 유추를 해야 돼. 자, 정착물. 뭔지는 모르겠지만 땅에 박혀 있겠구나. 땅에 다 박혀 있어야 돼. 그런데 얘가 박혀 있는데 오늘은 여기 박혀 있다가 내일은 여기 박혀 있고 그 다음날은 저기 박혀 있고 이거를 정착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남자분이 오늘은 이 집에서 하고 내일은 저 집에서 하고 정착한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정착물이라는 거는 땅에 일단 박혀 있어야 되고 그 박혀 있는 상태가 계속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걸 뭐라고 부른다? 정착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요, 정착물은 토지에 일단 부착이 돼 있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를 항부적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계속 붙어 있어야 돼.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만이 정착물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토지에 붙어는 있는데 얘가 곧 없어지래야 좀 있으면 딴 데 갈래라고. 그럼 걔는 정착물입니까? 정착물이 아닙니까? 아니지. 그럼 정착물이 아니면 뭐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 동산. 정착물이 아니면 뭐라고요? 동산.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이야. 자, 그럼 볼게요. 가식 중인 수목. 이 가식이라는 거는 임시로 심어놨다는 뜻이에요. 임시로. 예를 들면 조경 회사에 가면 나무들이 심겨있죠. 나무 산에 조경회사 있잖아요. 그럼 조경회사에 심겨있는 그 나무들은 계속 거기 있을 나무입니까? 나중에 팔려갈 나무입니까? 딴 데 가야 될 나무들이지. 그럼 걔들은 정착물이다 정착물이 아니다? 아니지. 쟤들은 정착물 아니에요. 계속 붙어있을 애들이 아니라고요. 자, 두 번째.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입니다. 이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을 줄여서 임차인 정착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차인은 건물 주인입니까? 세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대로 사는 사람이 뭘 설치했단 말이에요. 집에다가.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빌려 농사 짓는 사람이 거기다 창고를 하나 지었어. 창고를 농기구도 보관하고 농작물도 보관하려고 창고를 하나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에다가 뭐 선반 같은 기계 같은 거 다 딱 박아놨어. 땅에다가. 누가? 임차인이. 그럼 임차인이 설치한 이 물건은 정착물이겠느냐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 이사 갈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기계 뜯어가겠지. 맞아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면 그 땅 주인이 그 창고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다 정착물이 아니다? 아닙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기억을 하지. 근데 시험장에 갔더니 다음 중 정착물이 아닌 거 찾아라고 그랬는데 여기 떡하니 정착물이라는 글자 적혀 있거든. 그래 정착물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지만 정착물이다 정착물이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글자는요, 요거죠. 요거. 임대인이 설치한 정착물은요, 그건 정착물이야. 임대인이 설치한 거는 정착물이야. 누가 설치했을 때 정착물이 아니라고? 임차인. 세 번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경작 수확물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자, 옥수수 이런 거야. 얘들은 목적이 뭐냐면 경작이 아주 수확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수확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럼 계속 대롱대롱 달려있을 애들이야? 뗄 애들이야? 뗄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애들도 정착물이 아니지. 그래서 이 세 개는 정착물이다 정착물이 아니다? 아닙니다. 정착물이 아니라는 얘기는 민법상 뭐라는 거예요? 동사. 동사. 중요해. 중요해. 뭐, 그 외에도 비닐하우스 이런 것도 있어요. 왜? 비닐하우스도 언젠가 없어지거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비닐하우스 중개하겠다고 막 쫓아다니고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정착물도 아닌데. 부동산도 아닌데. 그죠? 안 된단 말이에요. 됐죠? 일단 정착물이 아닌 거 구별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정착물은요, 정착물은 나눌 수가 있어요. 정착물의 분류예요.
정착물을 어떻게 나누냐면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이 있고요.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이 있어요. 자, 그럼 이것도 보세요. 제가 이거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자꾸 본인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자, 정착물이라는 거는 이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뭐가 하나 또 붙어 있어. 이렇게 또 붙어 있어. 툭 붙어 있다고. 이렇게. 이게 정착물이라 그래 볼게요. 이게 정착물이에요. 그럼 이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이 있고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 정착물을 토지 일부, 토지와 별개로 나누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슨 말겠어요? 굳이 이걸 왜 나눌까? 이거 안 나누면 안 되나? 뭐 나누는 이유가 아니겠어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제가 얘기해 주면 자유로라 그러지 말고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토지 일부다. 그럼 이게 이 정착물이 토지 일부예요. 근데 내가 토지를 팔아버렸어.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얘는 당연히 딸려간다. 얘는 안 딸려간다. 딸려가는 거 여기 일부야. 그러니까 토지 일부인 정착물이라는 거는 토지를 팔면 얘는 그냥 당연히 딸려가는 거예요. 일부니까. 맞아요? 그럼 토지와 별개라는 얘기는 내가 토지를 팔았을 때 보이는 정착물도 당연히 딸려간다. 안 딸려가는 게 당연한 거다. 안 딸려가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토지 일부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토지가 팔리면 같이 가는 애야 그냥. 여러분 김치 냉장고 사면 김치 냉장고 살 때 뭐 통 같은 거 있죠. 통. 끼워주는 통도 있고 안 끼워주는 통도 있잖아. 그럼 끼워주는 통은 당연히 김치 냉장고 일부니까 김치 냉장고 사면 당연히 딸려오는 거고. 홈플러스에서 좀 더 잘 팔기 위해서 좀 모양을 이쁘게 하려고 갖다 놓는 통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별개란 말입니다. 가면 김치 냉장고 사면 그 딸려옵니까 안 딸려옵니까? 안 딸려온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일부와 별개 찾지 마시겠어요?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은 토지를 매매할 때 당연히 딸려온다.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은 안 딸려오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야. 안 딸려오는 게 원칙이다. 됐어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생각을 확장을 해봐. 좀 더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은 토지가 거래될 때 딸려간 애들이거든. 종이란 말이야, 종. 그런데 토지는 그대로 있는데 위에 있는 정착물만 거래할 수 있을까요? 토지 일부인 정착물은 토지는 거래 안 됐는데 그 정착물만 거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된단 말이야. 일부기 때문에. 얘는 토지가 거래가 돼야만 거래가 되는 애들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토지 일부인 정착물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 토지가 매매되면 당연히 딸려가는 애들이에요. 종이야, 종. 종. 춘향이, 아니, 이몽룡 따라다니는 이름 뭐야, 걔? 그럼 이 기억이 안 나요. 이몽룡, 방자 맞죠? 방자는 이몽룡 따라다녀야 되잖아. 지 혼자 딴 데 가면 돼, 안 돼? 저 주인 싫어요, 딴 데 갈래?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인 정착물은 토지와는 별도로 지 혼자 거래만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은 토지가 거래되지 않더라도 그 위에 있는 정착물만 거래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토지와 별개라고 했잖아. 별개라고, 별개. 별개라는 말은 토지하고 별도로 지 맘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토지가 매매 안 되더라도 그 정착물만 별도로 거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별개라고. 헷갈리면 안 돼. 토지와 별개라는 얘기는
토지와 별개로 거래의 객체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토지와 별개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잊어먹지 마세요. 시험에 묻고 안 묻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에 잘 안 물어봐요. 왜? 어렵잖아 지금. 봐봐, 지금 못 알아듣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이. 잘 어렵지? 네. 어려운 거 잘 물어봐. 우리 시험 우리 시험 쉽다고 그랬다 내가. 제가 우리 시험 쉽다고 한 얘기는 여러분들 기분 편하게 해주려고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쉬워요.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잘. 근데 저희가 왜 얘기할까? 시험이 난이도 올라갈 때는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난이도 높은 것도 대비를 해놔야 되거든. 우리 시험 어렵게 안 내. 네. 이유는 제가 늘 얘기, 쉽게 내도 다 틀려. 쉽게 내도 다 틀리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안 내도 다 틀려. 그래서 어렵게 내가지고 요거도 먹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쉽게 내도 있잖아. 막 틀려줘 사람들이. 자, 그러면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이 있단 말이야. 첫 번째가 건물이야. 건물은요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이에요. 그러면요 요 위에 토지 위에 건물 있지? 그럼 이 건물만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안 사서 그렇지 사람들이. 파는 데는 아무 지장 없다니까. 안 사지 사람들이. 근데 팔 수는 있다고. 그래서 우리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 말은 토지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같다 다를 수도 있다. 다를 수 있어요.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이라는 얘기는요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를 수 있다. 토지 주인과 정착물 주인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 전부 다. 왜? 토지와 별개로 거래할 수 있다며. 그러면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을 팔아버려서 정착물만, 그럼 정착물 주인하고 땅 주인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토지 일부인 정착물은 토지 주인과 정착물 주인이 같다 다르다? 걔들은 같은 거야. 걔들 같아. 땅 주인이 정착물 주인이야. 그 개념이 흔들리면 안 돼.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등기한 수목 집단이에요. 나무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나무도 등기할 수 있어요. 이 등기한 수목 집단을 임목이라고 불러요. 임목. 등기한 나무에 한마디 등기한 나무. 우리 일반적으로 나무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합니다. 나무 누가 등기하노? 돈 들여가지고. 근데 등기를 했대. 왜 했을까 이 말이야. 자, 여러분 등기가 뭐예요? 등기는 이걸 공시라 그러거든. 등기를 우리가 공시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등기야. 그럼 나무를 등기를 했다는 거는 이 나무 주인은 누굽니다 하고 서류에 적어놨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럼 보세요. 원래 토지 위에 있는 나무는요, 원래 나무는 일부야. 나무는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입니다. 그럼 나무 주인은 누구라고요? 나무의 주인은 누구야? 땅 주인이야. 땅 주인이 나무 주인이야. 같다고 얘들은. 근데 이 나무를 등기를 했대.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냉장고 있죠? 냉장고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지? 근데 여러분이 냉장고 등기 안 해. 등기 안 해도 내 거지? 근데 등기를 했대. 그건 무슨 말이야? 내 거 아니란 뜻이야. 누가 빨간 딱지 붙였나 봐. 자, 그러면 나무도 보세요. 등기 안 하면 등기 안 해도 내 거거든. 근데 등기를 했다는 얘기는 주인이 나무 주인하고 땅 주인하고 다르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래, 그래서 하는 거야. 그래서 임목이라는 말, 즉 등기했다는 얘기는 아, 이건 땅 주인하고 다르구나.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볼게요. 세 번째. 저기서 명인방법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이래요. 그러니까 명인방법이 뭐냐? 자, 우리 나무 중에
등기를 못하는 나무도 있고요. 옛날에는 나무를 등기하지 못하는 시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봐봐. 토지 위에 나무가 있어요. 그럼 나무는 원래 땅 주인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 나무가 땅 주인하고 달라. 그럼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등기야. 등기. 그럼 등기를 못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무 껍질을 벗겨.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홍길동 적어놨습니다. 껍데기에다가. 그럼 나무 껍질에다 홍길동 적었다는 말은 땅 주인이 홍길동이니까 홍길동이 아닐까? 아닌 거야. 여러분 냉장고에다가 여러분 이름 새기지 않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상한 사람들은. 그래서 나무에다가 다른 사람 이름을 새겨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명인방법이라고 그래. 나무에다가 새끼줄을 딱 이렇게 쳐가지고 팻말을 딱 박아. 이 나무는 누구누구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딱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명인방법. 그럼 명인방법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이 이 뜻입니다.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타인 토지 농작물이에요. 원래 농작물 있죠. 농작물은 막 벼가 있단 말이에요. 벼를 심어놨어. 예를 들어서 농작물. 그럼 이 농작물은 누구 걸까요? 땅 주인 거겠지. 나무도 원래 누구 거라고요? 땅 주인 거야. 근데 나무를 등기를 하면 땅 주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 거다. 별개다. 별개로 취급하겠다. 나무에다가 명인방법 이름을 새겨놨어. 그러면 그것도 토지와 별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농작물은 당연히 토지 일부예요. 농작물 당연히 토지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붙어서 지금? 그래, 타인 토지야, 타인 토지. 할머니가 남의 땅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막 농작물을 심어둔 거야, 이렇게. 배추도 막 심어놓고 할머니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그 농작물은 누구 거냐, 이 말이야? 땅 주인 게 아니에요. 할머니 거예요. 할머니가 주인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암기해야 돼요. 이 네 가지는 암기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뺀 나머지 정착물은 전부 다 뭐다? 일부입니다. 일부. 예를 들어서 수목, 돌담, 제방, 대문, 도로 이런 거 외우면 돼, 안 돼? 이거 다 외우려고? 이거를 외워야 되겠지? 그죠? 이거를 외우고 나머지 정착물은 다 뭐가 돼야 된다? 일부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정착물이라는 게 있더라. 정착물은 부동산이야.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이야. 이렇게 딱 정의를 먼저 내려야 돼. 정착물이 아닌 거는 동산이야. 그럼 정착물이 아닌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적어드렸어요. 가식종인 수목, 임차인 정착물, 경작 수확물. 이 세 개는 정착물이 아니야. 이렇게 딱 정의 내려놓고. 그리고 정착물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단다.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과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이 있단다.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은 이 네 개가 있는데 이 네 개를 뺀 나머지는 뭐다? 토지의 일부다. 이렇게 딱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와 별도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까 적어놨죠, 그죠? 토지와 별개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됐어요? 그렇지. 그렇게 딱 정리를 해놔야 돼. 집에 가셔가지고. 자, 여기까지 보고요. 조금 쉬었다가, 아까 여기 중부동산이 있었죠? 중부동산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